무열왕릉의 건무문을 들어서니 찻소리 잦아들어 시대가 바뀐 듯하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태종 무열왕의 비각과 능이다. 압록 소나무 사이로 왕릉이 녹색 보석처럼 빛난다.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소나무들은 정정하기보다는 비틀어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듯하다. 무열왕릉 위에도 4기의 대형 고분이 일렬로 있고 그 아래에도 2기의 중형 고분이 있다. 모두 일직선상에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 허리를 잘라 길을 내었다. 능 옆의 오르막길이 우리를 부른다. 어떤 나무가 가리든 능은 보석빛을 잃지 않는다. 마치 아무리 어두운 시절이라도 무열왕 김춘추의 역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위쪽의 4기의 대형 고분부터 둘러보자. 이 4기의 고분 뒤에는 선도산이 고개를 빼어 있다. 이 대형 고분 밑에 무열왕릉이 있는 것을 보면 무열왕 선대의 무덤일 것 같으나 누구의 무덤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를 탐방한 추사 김정희는 왕릉일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저 능묘의 크기를 보고 한 추측에 불과하리라. 태종 무열왕은 신라 제29대 왕으로 651년부터 661년까지 재위했다. 이 재위 기간 10년을 제외하면 그는 왕도 아니었고 태자도 아니었고 충직한 신하였다. 화백회의에서 추대되어 왕이 되었으니 김춘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분골쇄신하였기에 그의 공은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무열왕릉을 지나자 참 아름다운 긴 언덕이 시작된다. 밑에 암석이 박혀 있어 능을 조성하지 못한 것 같다. 일체의 잡것을 다 버린 언덕. 올라가 대굴대굴 온몸 구르기를 해보고 싶다. 언덕이 이렇게 심플하니 추상화가 따로 없다. 김춘추의 가게는 이곳에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능묘처럼 분명한 왕계였다. 그의 증조부인 제24대 진흥왕이 승하했을 때 그 전에 이미 큰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진지왕이고 김춘추의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진지왕은 폐륜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일찍 죽은 그의 형님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곧 26대 진평왕이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으로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진골로 분류되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다. 진평왕은 왕위를 작은 집, 즉 김용춘가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여자들까지도 성골이라고 왕위를 잇게 만들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이 된 것이다. 골품 제도는 남녀의 구분보다 우선했다. 만약 이 두 여왕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왕위는 그리로 갔으리라. 화랑세기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자식을 보기 위하여 3명의 건실한 남자를 끌어들여 봤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어떻든 김춘추에게 진평왕은 종숙이고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육촌이다. 얄궂게도 김춘추의 어머니가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이니 진평왕은 외조부가 되고 선덕여왕은 이모가 되기도 한다. 성골의 씨가 더 없자 김춘추가 진골로서 첫 왕이 되었다. 이처럼 이곳 능묘는 비단처럼 곱고 계절은 겸손하여 제 시절을 잊지 않는데 법을 거슬러 제멋대로 주물리는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닐까. 김춘추는 충성심과 지략이 뛰어난 야심가였다. 잃어버린 왕위를 잇고 싶었으리라.
그의 세력 구축은 치밀하고 은밀했다. 그는 가야 왕족인 김유신을 끌어들였다. 김유신의 동생 문희가 김춘추의 배필이 되니 아들 문무왕은 신라와 가야 왕족의 피를 다 이어받았다. 완전한 삼국 통일은 제30대 문무왕대에 이루어지나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 닦아놓은 이는 김춘추이다. 비록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지만 한반도의 첫 통일된 민족국가를 만들어 하나의 민족 공동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한 것은 우리가 더 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리라. 이 왕릉의 잔디는 비단 같다. 능의 곡선도 부드럽다. 곡선은 전혀 돌출하지 않고도 충분한 높이와 깊이를 이룬다. 김춘추가 저랬으리라. 일본 서기에는 647년에 김춘추가 왔는데 미자안 선담소, 즉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소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당태종은 그의 풍채를 보고 신성지인, 즉 신성한 사람이라 하였다. 그의 동의를 얻어 나당동맹을 체결한 것도 저 능성 같은 부드러움 덕택이었으리라. 김유신과는 평생 깊은 신의를 지켰다. 젊을 적엔 같이 축국놀이를 했다. 그와는 친구가 아니고 처남남매간이었다. 김춘추는 문희 사이에서 난 딸을 김유신에게 시집 보내니 그와는 옹서간이고 또 군신간이기도 했다. 김춘추는 642년 대야성 함락 때 죽은 딸 고타서와 사위 품석 때문에 백제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다. 그는 백제에 복수하려고 고구려와 당나라의 군사동맹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그가 직접 아들과 함께 당나라를 찾아가 담판한 것은 648년이었다. 드디어 당태종과 나당동맹을 체결하고 아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왔다. 660년 5월에 그는 태자와 김유신 등과 더불어 5만의 정예병을 이끌고 백제 공격에 나서 7월 13일에 결국 당군과 함께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 저 망국의 치욕을 몸에 감고 있는 정림사 5층 석탑을 보라. 8월 2일에 열린 정식 항복식에서 무열왕은 의자왕이 맨바닥에서 올리는 술잔을 받았다. 김춘추는 이처럼 적국의 왕이라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다. 백제 귀족에게도 벼슬을 주고 그 유민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대야성의 배신자 금일과 모척은 잊지 않고 잡아오게 하여 가차없이 처단하였다. 그는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661년 6월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능의 아래쪽에 돌이 박혀 있는 것이 보이는가? 흙이 흘러내리는 것은 막으려고 세운 둘레돌이다. 이때는 아직 12지신상을 만들지는 않았다. 사학자들은 이 능은 돌무지 덧널식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으로 추정한다. 신라 왕릉 중 이 왕릉만큼 그 피장자가 확실한 능이 없다. 바로 이 능비에 태종 무열왕이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무열왕의 공적을 기록했을 비시는 사라지고 이처럼 귀부와 이수만 남은 것이 안타깝다. 이 귀부를 보라. 이 돌거북은 살아있지 않는가? 참으로 우수한 작품이 아닌가? 거북의 사실적 묘사에다 여러 가지 문양을 조화롭게 베풀어 예술성을 가미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귀갑문이다. 비좌 둘레에는 큼직한 꽃잎을 깔았다. 꽃잎마다 전형적인 팔매트 문양을 베풀었다. 거북 턱 밑의 문양을 보라. 역시 팔매트의 변형이다.
하나의 팔매트에서 줄기가 나와 두 번째 팔매트를 이룬다. 거북목의 윗면과 옆면에도 한 팔매트에서 줄기가 나와 여러 꽃송이가 맺히는 2단의 팔매트이다. 거북 등 외곽에 띠를 둘렀는데 그 문양은 팔매트를 기본으로 하되 줄기를 길게 빼서 흡사 구름문처럼 보인다. 이제 이수를 보자. 중앙에는 전서체로 태종 무열대왕지비라는 이행 8자가 양각되어 있다. 무열왕의 아들인 김인문이 썼다. 이수에는 용을 생동감 있게 새겼다. 비늘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 옆면에서 보면 땅에 박은 새 용머리가 케이스에 끼워 놓은 듯하다. 그 용머리에서 나온 몸통에는 빳빳한 갈기가 붙어 있다. 이 몸통에서 갈려져 나온 팔 혹은 다리는 두 개의 팔꿈치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팔꿈치 끝의 다리가 여의주를 받든다. 이 다리 위에 구름문이 베풀어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구름을 탄다는 뜻일까? 구름을 만든다는 뜻일까? 이 비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조성한 신라 최초의 능비이다. 그런데 이만한 우수한 작품이 한반도에도 중국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 비가 우리들의 소중한 국보인 것이다. 퇴계 선생은 유생들이 이 비신을 부셔서 벼루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편지로 그 유생들을 꾸짖었는데 이 비신이 사라진 것은 그것도 이유가 되리라. 이 비와 관련한 조위의 시가 있다. 비문을 어루만지며 읽어보지만 결락되어 실로 알기 어려워라 란 말이 나온다. 조위가 봤을 때 결락된 것이 많았지만 비문은 있었고 어렵지만 비문을 읽어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왕릉과 이 귀부는 버려져 왔다. 일제강점기의 이 사진들을 보라. 경주 국립박물관에는 이 비의 조각 꼭 하나가 벽에 걸려 있다. 안타깝다. 다시 건무문을 나서니 찻소리가 역사의 기계음을 내며 스쳐 지나간다. 저 밑에는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과 김양의 무덤이 있다. 김춘추의 부자가 다 삼국 통일에 진력하였음을 역사는 잊지 않는다. 녹색의 시절이라 만물이 푸르름을 터뜨리지만 김춘추 같은 시대의 호걸은 가버리고 멀고 막막한 시절만 다가선다.